오늘 5주차까지 나갔죠, 문제가? 해설은 유튜브에 4주차까지 올려져 있으니까 10분, 15분 정도 제가 편안하게 촬영해서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세요. 풀어보시고. 다른 학원은 4주차까지 오늘 이번 주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4주차까지만 해설이 올려져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민법 이정환이 치시면 됩니다. 지난 3주차까지는 마이크가 안 좋아갖고 폰으로 그냥 녹음을 했더니 핀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소리는 괜찮은데 약간 울리더라고. 그래서 아씨 싸구려 사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것도 뭐 돈 뭐 좋은 거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마이크도 그냥 싸구려 하나 샀어 마이크로. 근데 감기가 심하게 걸린 상태에서 저는 감기 걸린 목소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낭낭한 게 아닌가? 짜투리 시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을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세 문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보통 세 문제까지도 나오죠. 매매는 매도인, 물건 파는 사람이죠.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죠. 101호 소유권 넘겨주겠다. A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매수인은 뭘 지급하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상, 분류식, 일시적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 한 번의 이행으로 끝나죠. 기간을 두고 이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딱 한 번 이행으로 끝나는 걸 일시적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유상, 쌍무, 낙상, 분류식, 일시적 계약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재산권 꼭 소유권만 되는 거 아니죠. 뭐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채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고요. 등등등등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장래 발생하는 것도 되죠. 아파트 분양계약이 전형계약이죠.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 101동 101호 소유권 그걸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재산권이 꼭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타인 권리도 얼마든지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재산권은 저 정도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금 반드시 금전일 것. 반드시 뭐일 것? 금전. 그래서 돈이 약간 부족해서 대금이 약간 부족해서 타고 간 자동차로 모자라는 걸 줬다.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됩니다. 교환. 그래서 매매 계약은 반드시 반대 당사자가 급부하는 대금은 금전에 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의 의의고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의 성립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요것만 합의하면 되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요것만 합의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가, 이행기, 어디서 할 것인가, 이행 장소 이런 것들은 굳이 합의가 없어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이런 것들 이행 시기, 이행 장소, 이행 방법 이건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굳이 합의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거. 가끔 물건을 얼마 주고 팔고 사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 계약을 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계약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고 팔기로 했는가. 그것만 합의하면 구두가 됐든 계약서를 썼든 계약은 체결된 겁니다. 그게 매매계약의 성립이에요. 두 번째로 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 특정 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요. 그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면 되죠. 민법 총칙에서 봤죠. 목적의 확정성.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판례도 재산권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매매계약 성립의 첫 번째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매매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예약은 오늘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차 언제 계약을 하기로 오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갑과을이 오늘 만나가지고 다음 달 말일 날까지 내 땅 A토지와 1억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미리. 계약 내용은 정해놓고 실제 계약은 나중에 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걸 매매 예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예약도 계약은 계약이죠.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계약, 매매 예약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예약에는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쌍무예약, 편무예약, 쌍방예약, 일방예약. 예전에는 이거 막 구별해야 된다 막 그랬었는데 이제 구별 필요 없고요. 우리 민법은요 일방예약만 규정해놨어요. 일방예약. 뭐만 규정해놨다고요? 일방예약. 그래서 일단 매매예약은 매매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그럼 일방예약이란 게 뭐냐?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1월 3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사고 파는 계약을 하기로 오늘 예약을 해요. 그럼 갑과 을은 1월 30일 날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계약을 할 때 협의로, 합의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하는 날 어느 일방이 야, 계약하자 라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돼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예약은 예약을 할 때 갑과 을이 예약을 할 때 어느 한 사람에게 계약을 하기로 한 날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 이걸 부여하게 됩니다.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약 완결권. 이렇게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을 부여하는 이런 예약을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을에게 일방 예약 완결권을 줬어. 그럼 나중에 30일 날 을이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갑하고 협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방 예약을 할 때 본계약 내용을 정해놔야 돼, 안 정해놔야 돼? 정해놔야죠. 그래서 일방 예약을 할 때는 반드시 예약 당시에 장차 체결할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형성권이죠. 그죠?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그러니까 만약에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줬는데 그걸 언제까지 행사할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행사하면 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죠. 그러니까 갑이 물어볼 수 있지. 갑이 뭐 할 수 있다? 최고. 이때 을이 확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본계약이 체결된다. 1번.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2번.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리고 따라서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으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성권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 했어요? 제척 기간이다. 무슨 기간? 제척 기간. 문제가 생겼어요. 갑과 을 사이 1월 10일 날 예약을 했어요. A 토지를 나중에 계약하기로. 그런데 예약을 하고 나서 을이 땅을 인도를 먼저 받았어. 1월 10일 날 예약을 한 상태에서 을이 땅을 인도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 나중에 물권을 가면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이전 등기 청구를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기 청구는. 그런데 이 이전 등기 청구는 10년에는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고요. 이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라는 게 있어.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진 않아. 예? 그럼 요 경우에 을이 나중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 이거 하지 말까? 아, 표정 보니까 물건을 하고서 할까? 아, 그래 하지 말자. 아, 괜히 표정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려요.
그리고 이건 중단 정지가 없어요. 제척기한이라는 건 뭐가 없다고? 중단 정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쭉 10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그냥 그렇게만. 됐어. 아, 괜히 했다. 나중에 물건 하면서 다시 할게요. 그냥 오늘 결론만.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무슨 기간이고?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중단이라든가 정지가 없다. 그냥 10년은 흘러간다. 세월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제척기간은. 그래서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요 정도 예약완결권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런 일방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안 하겠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일방 예약이라는 걸 만들어 놨지만 당사자가 이걸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이 일방 예약은 주로 채권 담보 수단으로 해요. 뭔 수단으로 한다고요? 채권 담보. 이렇게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갑은 A 토지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변제를 못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해. 뭘 넘겨주기로 해요? 소유권.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저 A 토지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중간에 갑이 A 토지를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 A 토지에서 매매 예약을 하고 을에게 예약 완결권을 줘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할 것이고요.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겠지. 그럼 을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지. 그 이전 등기 청구권, 장차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을에게 발생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걸 미리 가등기를 통해서 보존을 해놔요. 그랬다가 실제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 가등기를 뭘로 바꿔? 본등기로 바꿔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런 담보 목적으로 예약을 활용을 해요. 이런 걸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 민법상 일방 예약을 가등기 담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예약 확인하시면 돼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계약금이라는 게 나오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 줬다가 돌려받는 금전, 돈 또는 물건. 요게 계약금이다. 그래서 A토지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1,000만 원 계약금을 요구한다. 보통 1할 정도를 주죠. 계약금을. 이 1,000만 원을 을이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줄 수도 있다. 이것도 계약금이 된다. 갑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 이것도 뭐가 된다? 계약금이 된다. 따라서 이거 대금의 일부도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대금 일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을은 갑에게 1억을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떻게 된다? 돌려받게 됩니다. 돈으로 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주든 물건으로 주든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행이 되면 돌려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 돈으로 주죠. 이거 좀 안 받아요, 매도인은. 돈 내놓으라 그러지. 근데 받으면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보통 돈으로 주고요. 나중에 대금에 충당하죠. 충당이 안 되는데 원래 충당하잖아. 관행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 관행에 불과하다. 또는 적은 건가요, 저거? 구리는 없잖아, 보고리. 있어요? 구리도 있어요, 보고리? 이번에 해요? 누구? 도의원? 도의원? 저는요,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87년도에 개헌하면서 만들어 넣었는데, 저는 옛날에 헌법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서 이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100번 양보해서 광역단체 정도는 괜찮아. 도나. 근데 시군구까지.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지방자치를 넣을 때 헌법학자들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나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만 타고 가도 도 경계를 넘어서는 나라에서. 이 뭔 의미가 있냐 말이죠.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이유가 지방의 균형을 발전, 그거 하나야. 뭐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 도대체. 지방자치제도의 최대 폐해가 뭐예요? 토착 세력이야. 아주 심각합니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 어이 거지 같아. 하여튼.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모에게다가 또 도의원 때문에. 다이아 하다, 뭐 하다 갔지? 예? 관행? 관행까지 했어. 또 하나는 1억,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얼마? 보통 잔금 얼마? 9천. 그러면 요 계약금을 대금에 충당하는 특약을 한 걸로 봐요. 이런 식으로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 또는 특약을 통해서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계약금의 기능이.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매매 계약과는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금 계약. 여러분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계약금 줘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때는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도 매매인가요? 그럼 매매지 뭐예요, 그게? 물물교환이요? 매매지. 돈 주고 사니까. 다만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죠. 이런 걸 현실 매매라고 해요. 어쨌든 매매야. 근데 계약금을 줘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 받으려면 매매 계약과는 별도로 뭐가 필요하다?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 계약은 오늘 하고요. 계약금 계약은 며칠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은 안 하고 계약금 계약만 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부수하여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종된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 취소, 해제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무슨 계약? 요물 계약. 지난 시간에 요물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죠? 약속만으로 안 된다 그랬죠. 이행을 해야만 된다 그랬지.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해서는 안 돼요. 계약금을 수수해야만. 이 계약금을 수수하는 게 바로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하는 것은 계약금 계약이 아니야.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15일 날 주기로 했어. 주기로 약속만 했어.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매매 계약만 한 거야. 따라서 15일이 되었을 때 을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갑이 15일 날 을에게 약속대로 계약금을 달라. 을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가 판례예요. 잊지 마세요. 근데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15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한 날 갑이 계약금 달라 그러면 을은 주지요. 안 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지요. 그럼 을은 받아들이죠. 그렇게 관행적으로 살아왔다. 법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야. 다. 법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약속만 해가지고는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따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계약금을 그래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하면서 15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한 날 갑이 계약금을 달라 하고 을이 계약금을 줘. 요게 계약금 계약이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1월 10일 날 한 거고 계약금 계약은 1월 15일 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한 계약이죠. 별개의 계약. 아시겠죠? 요물 계약이란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계약금의 기능이 뭐냐? 일단 가장 기본이 증약금이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그래서 설령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금 영수증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한 걸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 증약금, 여기 기억. 두 번째가 민법이 부여하는 게 해약금의 기능을 넣어놨어, 우리 민법. 그리고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위약금이 돼요. 자, 아까 계약 해제에서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을이 잔금을 주질 않아.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해. 그럼 일단 갑은 1,000만 원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하는 경우 있지. 그게 위약금. 그런 특약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 없고 그 계약금을 뭐에 충당해라? 손해배상에 충당해라. 그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무슨 성질을 하겠다? 위약금. 근데 이 위약금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손해, 배상, 액의 예정이라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성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위약벌이라는 거예요. 위약벌. 차이가 뭐냐 하면 위에 해당이 되면요. 계약금 몰수로 끝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위약금 특약을 했어. 계약이 을의 잘못으로 해지가 됐어. 갑은 일단 1,000만 원 몰수하겠죠. 근데 갑에게는 손해가 2,000만 원 생겼어. 그럼 1,000만 원 몰수 갖고는 부족하죠. 추가적으로 1,000만 원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손해배상액 그 예정이면 1,000만 원 몰수로 끝.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반면에 위약벌이라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위약벌은 말 그대로 벌칙이야. 벌칙. 그러니까 계약금은 몰수를 하고 따로 뭐 하게 된다.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약금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건지 불분명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위약금 특약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내가 손해가 2,000만 원 생겼다 하더라도 계약금 1,000만 원 몰수로 끝. 그죠?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마냥 갑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게 됩니다. 특약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특약이 있을 때만 뭐가 된다? 위약금이 된다. 만약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고 매도는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 말이죠. 해약금. 해약금이 바로 이제 우리 민법 565조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건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하나씩 생겨. 자, 이때 해제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생긴 해제권이죠.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생긴 해제권이잖아요. 약정 해제권이 됩니다. 무슨 해제권? 약정 해제권. 계약금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해제권. 어쨌든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긴다?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이런 기능을 뭐라 한다? 해약금이라 한다. 이때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565조에서 규정해놨습니다. 자,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결국 이행 착수 전까지. 그 말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해버리면 더 이상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착수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지같이 애매해. 대법원 이행 착수가 뭐냐?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찾아. 이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를 할 수 없다. 이행 준비 이후
두 번째, 매수인이 돈을 찾아가지고 매도인한테 가서 돈을 건네줘. 이걸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전. 그래서 이행 착수는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그 중간 어디쯤. 이게 이행 착수예요. 은행에서 돈을 찾았어. 이행 준비. 매도인에게 돈을 줬어. 이행. 그 사이. 돈 들고 버스 타고 갔어. 버스에서 내렸어. 초인종을 눌렀어. 어디쯤이냐? 몰라. 애매합니다. 이렇게. 애매해요. 이게 이행 착수의 뜻이에요. 우리 대법원.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계약령에 딱 들어맞는 이행 제공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 중간쯤 어디. 그게 이행 착수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이행 착수인가 아닌가 그거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대법원이 판단하고. 그래서 대법원에 따라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거 구별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행 착수에 해당이 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행 착수가 아니라면 여전히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거 두 개. 중도금지급, 등기소 동행촉구. 우리 답으로 나왔던 거.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마련해서 매수인에게 등기소 가자. 매수인이 대금을 마련해서 매도인에게 등기소 가자. 이것도 이행 착수다. 예? 따라서 이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두 개. 많지도 않아. 두 개. 2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꼴랑 두 개. 물론 중도금지금을 현금으로 줘도 되고 수표로 줘도 되고 어음으로 줘도 되고 등등등. 전부를 줘도 되고 일부를 줘도 되고 등등등. 또 중도금지금에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 안 나와. 어려워서. 어쨌든 이런 게 중. 반면에 이행 착수가 아닌 게 있어.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거. 이게 이행 착수냐?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게 이행 착수라면 이 소제기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대법원 이거 이행 착수 아니래. 그러니까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어.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이행 착수 아니다. 그래서 이행 착수인 거 두 개, 아닌 거 두 개. 암기해 주면 돼. 오늘 외워. 그냥 이 자리에서. 이게 이행 착수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지하는가? 계약금을 준 놈은요, 포기하면 돼요. 예? 나 계약금 포기. 그럼 끝. 해지된 거야. 받은 놈은요, 100을 상환해요. 뭘 상환한다고요? 100 상환. 여기서 요 놈, 100을 주겠다. 이거 갖고 안 돼요. 100을 제공해야 돼. 100을 제공해야 돼.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 2배를 주고라도 해지하려고 해. 왜 그럴까요? 목적물 가격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어. 어제도 무슨 재개발 구역 무슨 열몇 군데 지정을 했던데. 하루가 자면 땅값이 뛰어. 그럼 매도인은 2배를 주고라도 해지하고 싶겠지. 그럼 매수인은 받을까 안 받을까? 도망 다녀요, 매수인이. 안 받으려. 그러면 공탁까지 해야 되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공탁을 해요. 100을 공탁을 해버려요. 근데 공탁까지 해야만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100을 제공했다는 걸 증명하면 해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100을 제공했지만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고 도망을 다니는데 그럼 나는 공탁까지 해야 해제되는 건가? 그거는 아니고 보통 현실적으로는 공탁을 해버리는데 공탁까지 해야 해제되는 건 아니고 100을 상환했다는 걸 증명만 하면 해제가 됩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 계약금을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5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네?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일단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줬어요. 그런데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 그럼 매도인은 받은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는 건지, 받기로 한 5천만 원의 두 배인 1억을 주고 해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받기로 한 5천만 원의 두 배를 줘라. 이게 판례. 받은 500만 원의 두 배가 아니라 받기로 한 계약금의 5천만 원 두 배를 줘라. 그게 판례입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의 두 배. 아시겠죠? 그런 것도. 수령자는 배액상환이지. 자, 이렇게 해제를 하면 그 효과. 아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는 효과가 세 가지였어요.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손해배상. 그죠?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거죠. 원상 회복이 있을 수가 없죠. 이행한 게 없으니까. 또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손해배상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효과는 딱 소급 소멸로 끝. 원상 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 계약금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 여기 보세요.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권이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채무를 불이행해. 그럼 얘한테 법정 해제권이 따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이 따로 생길까? 안 생길까? 아니. 둘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해제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당사자는 이행을 하려고 해, 지금. 근데 얘가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안 줘. 그냥 짰어. 끝내 안 줘. 그럼 갑은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따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시 계약금을 주고 받았어. 근데 나머지 잔금을 안 줘. 그럼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해제해야 되죠. 이 해제는 계약금 해제예요?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잖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권이 추가로 생기겠지.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말해요.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 의미, 계약금 해제권 외에 따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두 개는 발생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전혀 별개의 해제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계약 성립의 마지막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보통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을 할 때는 대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매매 계약 비용이 별로 드는 게 없어요. 요새는 뭐 봉투값 이런 것도 계약 비용이 되나? 그럴 수 있겠네. 어쨌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은 매매 계약 비용이라는 게 따로 드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부동산 같은 거 매매할 때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부동산 측량을 한다든가 계약서를 공증을 쓴다든가 공증.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걸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요. 이걸 매도인이 부담할까 매수인이 부담할까의 문제가 있고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부담하면 되는데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부담해라? 균분. 매매 계약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부담하라고? 균분 부담. 여기까지. 이게 매매 계약의 성립. 세 번째, 매매 계약의 효력. 매매 계약의 효력은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이게 매매 계약의 효력이 되겠죠. 매도인 권리는 대금 청구권,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권리는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자, 이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이렇게 돼. 일단. 자, 이 재산권은요, 당연히 완전한 재산권이에요. 완전한 재산권. 여러분들이 뭘 받았는데 불완전해. 열받죠? 완전한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만 넘겨주는 걸 안 돼요. 인도까지 해야 돼요.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걸려있어요. 이건 말소 시키고 소유권 넘겨줘야 됩니다. 건물을 팔았고 옆에 창고가 있어. 종물도 넘겨줘야 됩니다. 부합물, 종물도 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완전한 재산권. 이거 첫 번째고요. 만약에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매도인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책임이 두 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담보 책임. 두 가지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볼게요. 어쨌든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문제가 생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목적물로 발생하는 과실. 사과나무를 팔았는데, 과수원을 팔았는데 아직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과를 수확하게 생겼네. 그거 누가 수취하느냐. 과실. 계약 이후에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내가 101호 아파트를 샀는데 이 101호 아파트를 3달 뒤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월세가 200만 원씩 나오고 다달이. 요거 과실이죠. 이런 걸 누가 수취할 것이냐. 사과나무에 달리는 건 천연과실이 하고요. 목적물 사용수익을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천연 또는 법정과실을 누가 수취할 것인가. 누가. 법에서 규정해놨죠. 자, 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눠서 인도 전 매, 도인, 인도 후 매, 수인.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그때는 누가? 매수인이 수취해라. 매수인. 그럼 반대로 인도는 받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럼 누가 수취해야 돼? 여전히 매수인이. 일단 인도에는 무조건 누가 수취? 매수인이. 이유는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는데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인도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에는. 그러니까 과실은 그냥 매수인이 수취하고 매수인은 대신 뭘 지급해라? 이자를 지급해라. 그러니까 인도에는 무조건 누가 수취? 수인이 수취. 판례고 조심하세요.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누가 수취한다고요? 매수인이 수취한다. 자, 재산권에서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대금 지급? 보통 약정을 할 때 대금 지급 날짜 정하죠. 안정했어. 안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매도인 이행기하고 동생관계니까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이렇게 되겠죠. 대금 지급 기한, 동일기한 추정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어디서 주는가? 보통 장소 정하죠. 방법도 정합니다. 근데 안정했어. 자, 대금 지급 장소. 당사자가 어디서 지급할지 약정하지 않았어. 원칙. 어디서 줘야 돼요? 매도인 주소지. 어디서 준다고요? 매도인 현 주소지. 잊지 마세요. 이 원칙입니다. 원래 우리 민법상 채무 변제는 지참 채무라고 해서요. 채무자가 채무를 지참하고 채권자 주소지 가서 이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지참 채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대금도 대금 지급 채무자인 매수인이 대금을 지참하고 매도인한테 가서 매도인한테 건네주는 거.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서 지급해야 돼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죠. 대금을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돼요. 세 번째.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다 보면 이런 거로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갑을 사이에 101호를 매매했고요. 이 101호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며칠 있다가 갑의 부인이라고 칭하는 병이 나타나서 이 자기 거래.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네? 소유자가 갑의 이름으로. 근데 병이 자기 거래. 명의만 남편 이름을 해놨대. 근데 이 자식이 자기 몰래 팔아먹는 거래.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어. 자, 이때
을이나 중개사분은 등기를 믿어야 돼요? 병의 주장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왜? 병의 주장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병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병소인데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유권자가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서 내 거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주장의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는 돈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대금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가 아니에요. 네?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만약에 이 주장이 진짜인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죠. 그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갑은 보통이라면 내가 등기되는데 나지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소용없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그 등기가 무효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우기지 말고 을에게 그렇게 못 믿겠다면 대금을 공탁하라. 공탁을 청구하거나 갑은 아니면 그렇게 못 믿겠냐? 내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 땅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대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대금 지급 거절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대금의 공탁을 청구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관련해서 대금 지급과에서 기억하실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매수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하거나 완전하지 않더라. 그럼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이때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어.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 무슨 책임? 채무 불이행. 그런데 매도인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어. 이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런 걸 부담합니다. 담보 책임.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토지 공부상 1000평이라고 되어 있는 땅을 1000평 값을 받고 팔았어. 1억. 평당 10만 원씩 1억을 받고 팔았어. 나중에 을이 측량을 했더니 900평밖에 안 돼. 그럼 을은 100평 값을 더 줬죠. 당연히 갑한테 가서 100평 값 돌려달라고 하겠지. 근데 갑은 뭐라 그래요? 나도 처음에 살 때 1000평으로 알고 샀다. 나도 1000평 값 주고 샀다. 공부를 봐라. 1000평이라고 돼 있지. 못 돌려줘. 갑이 뭘 주장해요? 내 잘못?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 말이지. 있겠지. 있겠지. 그래서 갑은 야, 거기 토지 뭐죠? 공간정보법에 나와 있는 뭐죠? 지적공사가 아니고 뭐지 요새는? 뭐죠? 옛날에 지적공사였는데 뭐지? 아 몰라 하여튼 거기 측량하는 애들 있어. 장부 만드는 애들. 예. 걔네들한테 따져라 말이야. 걔네들. 그럼 얘는 걔네들한테 따져야 돼? 아니지. 네가 일단 책임져라. 그리고 너는 전 소유자한테 다시 책임 물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재산권 자체를 지금 100평을 못 넘겨준 거잖아요. 재산권 자체를 아예 못 넘겨주거나 넘겨줬는데 이 땅을 건물 지려고 파봤더니 온갖 산업 쓰레기가 그냥 가득 다 있어. 어디까지 묻혔는데 깊이 1km까지 묻혀있어. 이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이럴 때 법에서 매도인 너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일단 져라. 그 규정을 한 걸 뭐라 한다? 담보책. 이때 담보책의 내용이 5개입니다. 5개. 아까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요.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3가지. 그렇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3가지였죠. 이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담보책임은 5개. 5개. 대금 감액 청구. 100평값 돌려달라. 예? 대금 감액 청구예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다섯 개.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은 아니고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이 하자 보수 청구권이 나온 적 있어요. 하자 보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다섯 개를 당겨.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출제액 상환을 청구하거나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게 다섯 개.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어떤 경우에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일단 14개. 기준이. 거기에다가 물건 하자와 관해서 기준이 2개. 경매와 관해서 10개. 채권 매매 2개. 기준이 겁나게 많아. 이걸 언제 다 외우냐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이 재산권을 제대로 못 넘겨준 경우 이걸 권리하자라 그래요. 권리는 넘겼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걸 물건의 하자라 그래요. 요 권리하자가 5개가 있고요. 물건의 하자가 2개가 있어요. 요 2개는 매매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예? 그런데 물건을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 취득했어. 여기에는 권리의 하자가 또 있어요. 권리의 하자. 요 2개는 물건이에요. 채권을 샀어요. 여기에 하자가 있어. 여기도 담보책임이 2개가 나와요. 이 기준이에요. 담보책임. 이럴 때 매수인이 각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머리 터지죠? 터져.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자, 오늘은 자주 나오는 거. 이 중에서 출제 비율 한 70%를 차지하는 3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3가지만. 예? 생각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머리에 담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건 매매 중에서 권리하자.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잘 나오는 거 3개. 첫째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가 지금 요 경우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거나. 3개만. 자,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뭐냐? 갑과 을 사이 1000평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1000평이 병소유였어요. 남의 거였어요, 전부. 이런 경우에 갑은 이걸 넘겨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고요. 만약에 을이 이걸 넘겨받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인이 이 1000평이 계약 당시에 전부 병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냐 알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저 1000평이 전부 병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전부가 병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던 을,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의 매수인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 매수는 해제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담보책. 그런데 문제가 생겨. 매도인도요. 전부가 병소유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경우. 매도인이. 예를 들어 지금 이 토지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원래는 정소였어. 그 정이 병한테 팔았고 병이 갑한테 팔았어. 근데 정병 사이에 정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 그럼 이거 무효죠.
이것도 무효죠. 그럼 갑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갑은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지. 자기는 병으로부터 정당하게 돈 주고 샀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매도인도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매도인도 해지할 수 있어요. 을과의 계약을. 못 넘겨주게 됐을 때. 계약 해지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이거 해지 안 하면요. 계속 쫀단 말이죠. 딱 내놔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인도 뭐 할 수 있도록 선의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에요. 있다 없다만 물어보니까 있다 없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선의 매수인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 매수인 해제,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때 매도인 선인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매수인이 악의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앞머리 따면 됩니다.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네? 중얼중얼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 외운 거예요.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공부할 때 거지같이 어려운 거야. 객관식 나오면 다 틀려 맨날. 생각해서 푸니까. 짜증나서 만들어서 외웠어요. 아직도 안 까먹고 담보책임 문제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객관식은. 기억하세요? 일부 타인 권리 1000평 중에 300평이 병소유야. 갑이 자기 것 700평을 넘겨줬어. 근데 병소유 300평을 못 넘겨줬네. 일부 타인 권리죠. 이럴 때 매수인은 300평이 일부가 병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일단 그만큼에 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300평 값 돌려달라. 이게 뭐예요? 대금 감액 청구. 을은 1000평 값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0평밖에 못 넣은 거였어. 그러니까 가백에 300평 값 내놔라. 3천만 원 내놔라. 그게 뭐예요? 대금 감액 청구. 또 만약에 을이 일부가 병소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선의 매수인이라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일단 선이었든 악의였든 일부가 병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300평 값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앤드 선이었다면 추가적으로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1년 내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요. 몇 년 내? 1년 내. 언제부터 1년이냐가 두 개예요. 지금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네? 악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300평 값 돌려달라. 이 악의의 매수인은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언제부터 1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반면에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 권리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기간 제한이 있어요. 일부 타인 권리. 악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대금 감액 청구. 언제까지?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외우면 됩니다. 일타, 대감, 선해손. 일타, 대감, 선해손. 세 번째, 지금 예를 들었던 거. 수량부족, 일부 멸실. 1000평을 샀는데 공부에도 1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청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되더라. 300평이 모자르더라. 이렇게 되죠. 이거 일부 타인 권리하고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일단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시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인이 선의만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만 알고 있었던 놈은 야 네가 알면서도 300평값 더 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이것도 1년 내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1년이에요? 선이니까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길죠. 안날로부터. 부실, 선대감, 훼손. 이렇게. 일단 요 세 가지. 전타, 선훼손, 악해, 도선해. 일타대감, 선훼손. 부실, 선, 대감, 훼손. 이렇게. 공식처럼 외웠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담보책임. 매도인이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법에서 책임져라. 이게 담보책입니다. 내용은 5가지고 이 5가지를 원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그 중에서 물건 매매의 경우 재산권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걸 뭐라 한다? 권리하자. 5개 중에 3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까지 담보책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매매 환매 하나 남았어요. 환매까지 보고 교재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